자, 이제 두 번째,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 2부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이제 이 제목을 좀 이제 뽑아봤는데, 사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제목을 뭘로 해야 되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이제 그 이명박 때 그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그 강압을 행사했던 그 존재가 이제 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방송했다가 이거 또 잡혀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내 방송을 문 닫게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아프리카가 그 규정이 있다. BJ 방송을 정지할 때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방송이 방송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을 정지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했더니, 결국은 나를 잡아간 거 아니야. 막 무슨 뭐 허위 누명을 씌워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누명을 씌워서 나를 잡아갔다가 결국은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러면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 혈압이 계속 올라갔던 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나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오늘의 추측은, 근데 왜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혈압이 특히 올라가는 거야? 혈압이 방송 시작하기 한 1시간 전부터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때 언론 탄압을 했던 존재가 결국은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구나. 오늘 그걸 딱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약을 평상시 먹는 걸 2알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잡히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럴까. 그랬더니만 이게 심리적인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돌아왔잖아. 이 학폭남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제 여론을 통제하겠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국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이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뒷목이 좀 뻐근하고, 혈압이 오르나 보다. 그런 걸 좀 이제 깨달은,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제 지진이 또 올 거다. 근데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오는 지진이기 때문에 더 좀 힘들게 느껴졌던 것도 같고, 하여튼 힘든 시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쫄아가지고, 우리가 쫄아서,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그러면 더 심해질 거다. 우리가 쫄아서 포기하면 더 심하게 우리를 탄압할 거다. 그러니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오늘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도마뱀 정부, 학폭남 부친의 여론 통제 시대, 독도를 탐내는 적과의 동침, 이러면서 이제 한번 잡아봤는데, 아프리카에다가 통제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정지를 요구하는지, 아예 대놓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 이제 이동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나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는데 잡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허위사실이라는 걸 지네들이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명확히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지네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 허위사실인 거야. 그래서 나를 감옥에 넣었잖아. 근데 2심에서 나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풀려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지네들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허위사실이라고 요구하면서, 그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더라고. 근데 얘네들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분명히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 나를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을 처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는 시대가 돌아왔다. 윈터 이즈 커밍이야. 윈터 이즈 컴이야. 케임이야, 케임. 왔어.
지지율 떨어지면 허위사실이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펄펄 끓는 것들은 결국은 대자본의 탐욕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뿜어낸 그 오염 물질들이 지구의 대기 속에 갇혀서 지구의 고온 현상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봐요? 가난한 평민들이 보고 있는 거야. 전 세계 가난한 유권자들이 그런 부자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난한 피해자들은 그냥 피해자만일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깨달은 바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노무현 때,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쪽방촌에서 바람이 안 쏘이니까 밖에 골목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XX 막 욕하는 것들이 막 영상으로도 나오고 뉴스로도 참 많이 나왔었어요. 쪽방촌에 있는 할아버지가 종부세를 왜 고민하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집이 있건 없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봐봐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집값에 대해서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아. 부동산은 정부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럼 문재인 때는 왜 그런 건데? 문재인 때는 왜 그랬고,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왜 비난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조작된 여론몰이인데, 조작된 여론몰이에 이렇게 막 넘어가서 그 표를 던진 사람들,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이고 교육을 좀, 뭐라 해야 돼? 하여튼, 교육의 수준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낮고, 그리고 연령이 좀 높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의 권력이 만들어지는데 동조했잖아. 근데 그 직격탄은 누가 받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받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때, 자영업자들이 솥단지를 들고 나왔고 시위를 했어. 어마어마하게. 노무현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막 와서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최고로 잘 살았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보험을 해봐서 알아. 그 당시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진 자영업자들이었어. 그런 사람들만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를 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칠 만큼 돈 버느라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갈아엎자 이러면서 솥단지 들고 나와서 시위를 했다? 이명박 때는 시위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다 죽었다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예. 네. 문재인 정부 빚 1,000조, 국민연금 고갈 예정, 건강보험 적자 전환, 이제 고맙고 미안하다, 무슨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빚을 혼자서 단독으로 1,000조를 지은 건 아니죠? 예, 알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여론 호도죠. 허위사실. 지금 저분은 허위사실 유포하신 거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게 크죠. 예.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건 코로나 때문이 컸고요.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때 국가 부채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예, 꾸준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계 부채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가계 부채를 더 많이 증가시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국가정부의 부채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된 것 또한 문제가 뭘까요? 예,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된 건 돈 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 재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의 지출은 늘어나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시대 때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였어요.
예, 이건 정확한 재료야.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든 얘기야. 문재인 정부 코로나 시대 때 건강보험이 흑자였어요. 왜 흑자였느냐? 노인들이 코로나 때 병원을 가는 게 복잡하고 입원하면 막 코로나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의료 쇼핑하던 노인들이 그 병원을 안 간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이 3년 동안 흑자였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1년 반 동안은 흑자였는데 저기 때문에 백신을 무료로 막 놔주면서 그게 이제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줬던 거죠. 예. 근데 원래 그래서 아마 그 건강보험의 적자는, 이걸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 그 코로나 시대 때 다른 나라의 정부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거든요. 예. 이 코로나 시대 때 다른 선진국들, G7 국가들, 국가 부채 엄청 증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가 부채가 증가를 많이 하지 않은, 예,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예, 모든 걸 또 그러니까 내년에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둘 다 내년 선거에서 둘이 좋은 점수를 못 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거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문재인을 또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년 선거를 이제 또 문재인 심판 선거로 몰아가겠다라는 그런 또 얄팍한 구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에 넘어가는 유권자들 공범이라는 거죠. 정말 몰랐을까? 노무현 때 종부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사람들 그게 거짓말인 거 몰랐을까? 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문재인 두루가 팰 때, 옛날에 노무현 때 그렇게 부동산값 올라간다고 지랄하다가 이명박 때 다 부동산들 미분양되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전부 다 거머쥐고 그걸로 임대업하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대책 만들고 전세 대출 많이 만들어 놨더니 갭 투자 막 하라고 언론에서 부추긴 다음에 돈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전세 사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 민법상 돈을 안 갚으면 그냥 사기죄로 살고 나오면 돼요. 근데 보통 전세금이 몇 억씩 되잖아. 그러면 그 사기범이 사는 징역이 얼마 안 돼요. 사기범이 몇 억을 안 줘도 사는 징역이 몇 년이 안 되는 거야. 1, 2년밖에 안 돼. 길어야. 그러니까 1, 2년에 몇 억을 벌어? 못 벌어.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이 전세금 사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보여준 행동이 뭐예요? 세입자들더러 다시 대출 받아라. 그러면 지금 전세, 떼인 원금은 그거 그대로 그냥 책임져야 되는 거고, 세입자가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금 안 준 주인들이 다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보여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도 안 줘도 되겠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민법상 줄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이 너무 미약하고, 전세금을 안 돌려줘도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게 2000년대부터 없어진 건지 어느 시점부터 그 전세금에 대한 보호가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보증제도라는 게 생겼어. 전세금 보증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그 보증제도가 있어도 주인들이 편법을 쓰면서 이제 누구에게, 그래서 이 젊은 세입자들, 우리 조카가 이번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친구들 셋이 다 전세금 소송 중이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걔네들이 다 몇 억씩 빚을 안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경매에 넘겨버리고, 경매에서 자기네들 그 돈 은행이 가져가 버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세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 계약 기간 동안에 버티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실제로 이제 특히 이 부동산 임대업, 부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유리하게끔 법을 다 수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전세금, 이게 전세금뿐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떼이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처벌을 안 하는 거야. 이것부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전세제도를 없애는 거야. 임대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전세제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아예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일부러 언론을 통해 흘리고, 그걸 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돈을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그냥 한 6개월 살다 나오고 8개월 살다 나오면 몇 억을 꿀꺽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단기간에 돈도 못 번 사람들이 그냥 전세금을 먹으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돈 버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세금 제도가 없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업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그게 지금 앞으로 짜놓은 스토리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업자들이 짜놓은 스토리가 그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전세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부자들이 다 임대업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절차로 전세제도를 일단 무너뜨리기, 그 다음에 임대료를 올려서 돈 벌기,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집을 그러면 여러분이 살려면 집값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또 비싸겠죠. 걔네들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다 대출 받아갖고 집 사서 임대업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싶지 않으면 그냥 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땐 낡은 집을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 문재인 때,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엄청 지어지고 있는데, 전부 가난한 청년들한테 막 겁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빌라들, 싼 빌라 같은 것들, 낡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비싸게 팔아먹었잖아. 걔네들, 그거 부자들이 다 털고, 전부 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들 샀어. 그런 식으로 이 언론과 이 건설업, 부동산 업계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디가 뜬다는 둥, 부동산 호황이라는 둥, 이거 다 같이 짜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아침 방송에서 어떤 물질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제 막 방송에서 홍보하고 홈쇼핑에서 그거 팔아먹고, 막 사람들이 그거를 너도 나도 다 자식들이 카드로 긁어가지고 사다 드리고 나면, 거기서 중금속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래갖고, 갑자기 천상의 물질 만병통치약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돼. 그러면 또 다른 물질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것도 팔아먹고, 그거 다 언론과 이런 업자들이 다 짜고 하는 거잖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아니, 문재인 때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이 제일 쌀 때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그때보다 집값 다 떨어졌는데 어디 갔어? 그 사람들 왜 책임을 안 져? 노무현 문재인 때 막판에 집값이 지금 제일 싸다, 계속 올라갈 거다, 청년들이 지금 안 사면 평생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거라고 막 지랄했잖아. 근데 집값이 다 떨어졌어요. 소위 부촌, 강남 3구하고 몇 개 그 지역 빼놓고는 지금 다 집값 떨어졌어. 그러면 집값이 지금이 제일 싸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거짓말이었잖아. 아사이베리, 노니, 별하별 이상한 것들을 다 팔아먹더니, 그거 전부 다 별로 다 사라지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 하여튼 맛도 없고, 먹기도 불편한 그런 것들을 막 먹으라고 막 그러면서, 건강식품이라면서 농민들한테 그걸 재배하라고 또 막 부추기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그거 재배한다고 또 다 대출받아갖고 재배했다? 쌍망했잖아. 그래서 집집마다 시골 농촌의 창고에 가보면 그렇게 막 재배한 농산물들이 가득가득 있어요.
정말, 예. 하여간 이렇게 언론과 장사치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시대에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리석으면 피해는 유권자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까지 권력자의 문제, 언론의 문제로만 얘기했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유권자가 공범인 거야.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거짓말들을 듣고 자기 양심에 귀 기울여 보면 이거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들의 비난을 막 자기가 부자도 아닌데 부자들을 위한 투표를 했어. 그래서 결국 피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야. 본인들이 그런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지금 영국의 서민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영국의 서민들이 브렉시트가 그게 영국의 서민들에게 불리하다는 언론 보도를 믿고 브렉시트를 다 찬성해 줬는데 딱 브렉시트 찬성으로 국민 투표가 끝난 그날 저녁부터 아니다. 사실은 영국의 서민들에겐 유리했다. 사실을 그때부터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서민들이 국민투표 다시 하자고 아무리 청원을 해도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영국의 서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루 세끼 못 먹고 두 끼만 먹고 있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뭐 공교육이니 복지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극우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평불만이 늘어나니까 전쟁의 공포를 파는 거야. 전쟁 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진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 하여간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참 문제인데, 사실 이제 유권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설계된 선택이에요. 예, 유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마트에서 우리는 자의대로 쇼핑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주말 같은 데 가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막 길이 꼬여. 유도한 대로 가는 거야. 그 이제 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한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충동 구매를 다 유도하는 그런 이제 이 설계를 해서 그 선택을 유도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언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진짜 제일 별로인 후보들이 여론조사 1위라고 발표를 해버려. 왜? 이 사람이 왜 1등이야? 그렇게 관심을 끌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막 띄워가지고 결국은 대선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캔들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 둘 다 스캔들 덩어리,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어느 나라나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이 시장 자본주의 국가들에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정말 똥과 설사 중에 고르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거야. 근데 이 선택은 어디에서 시작돼? 여론조사에서 시작돼. 그 여론조사를 믿고 또 이제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그 능력 없는, 자격 없는 정치인들에게 줄을 쓰고 그 사람들이 팬덤 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팬덤 정치에 목소리 큰 것들이 와곽되고, 그러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유튜브 1시간 보면 바보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유도된 선으로 이끌고 가는 거야. 바보가 되도록. 그래서 많은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소위 사회심리 실험에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잖아. 강요된 선택을. 이건 아닌데 싶은데 멈추지 못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 실험을, 왜, 가령 고문하는 실험,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강요하는, 그게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했던 실험이잖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착한 유권자 시민을 데려다 놓고, 아주 미약한 전기 충격을 경험하게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정도의 전기 충격인데, 지금 저 방 저쪽에는, 이 실험 대상이 있다. 그 사람이 전기 충격을 어느 만큼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를수록 이게 전기가 좀 더 세진다. 그런데
이 정도를 누르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누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하셔야 됩니다. 실험에 참여하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직전까지 계속 누르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누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누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야. 이 사회적 동물들은 체계와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체계와 질서가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거기 협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나 많은 극우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그냥 동조하고 따라갔던 거죠. 동조하고 따라가도록 훈련된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의도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성질을 인식한 그들이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부정하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또 하나 있었잖아. 긴 줄과 짧은 줄을 보여줘. 하나는 A는 짧고 B가 길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명확하게 길고 짧은 거 보게 해. 그런데 이 사람 하나 앉혀놓고 9명이 반대로 얘기해. A가 짧고 B가 긴데 A가 길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9명이 똑같이. 그러면 이 피실험 대상인 이 한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할 가능성이 87%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실에 동조할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명확히 보이는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거짓말을 다 같이 때로 하면 거기 따라가더라. 그걸 본 거죠. 예, 그걸 사회심리학 실험을 하고 그걸 통치에 반영하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죠.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권력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체제와 질서에 순응하게 되어 있고 그런 그 체제와 질서에 순응하는 사회적 동물의 본능을 악용해서 나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죠. 이 극우 정당의 특징은 뭐야?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극우 정당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해요. 왜? 무서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 극우 정당들에게 맞서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았어. 박정희 전두환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 지식인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 목숨 걸고 싸웠지 가난한 그 서민들은 절대 맞서지 않았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그 유도된 그 분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너 잘못하면 만약에 빨갱이 짓을 비판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전라도에 그렇게 간첩단 사건이 많았던 건 호남 사람들의 그 반란 기질 그걸 죽이기 위해서 너네가 만약에 정권에 반대하면 철저한 패가망신하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죄 없는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든 것도 호남에 되게 많았어. 호남의 경찰들이 그런 짓을 다 했던 거야. 왜? 호남에서 고개 들고 바른 말하면 맞아 뒤진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게 공포정치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그들은 통치해 왔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죄가 없느냐? 우리의 선택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간 진실을 말했어. 김대중이 진실을 말했었고, 노무현이 진실을 말했었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젊은이들이 진실을 말했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에 굴복하거나, 탐욕에 굴복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들을 이 힘없는 유권자들이 한다는 거죠. 이 열등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욕심과 공포를 이용해서 그 선택을 강요하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이익은 누가 다 먹어? 권력자, 부자들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 가난한 그 군중들, 투표를 해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쪽방촌 노인들의 종부세 걱정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쟁 위험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불리해? 도망치지 못한 노인들이 제일 불리한데, 그 노인들이 문재인이 잘못해서 문제다. 문재인이 다 퍼준 게 문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노인들이, 그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살 국리를 해야 전쟁이 안 나지. 전쟁 나면 우린 도망도 못 가고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조직에서도 맨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문재인 때문에 아파트값 올라간다. 아니,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강남에 아파트값 올라가는 건 문재인이 그만뒀는데 왜 올라가? 강남은 아파트값 올라가요. 그때는 다 문재인 탓이라더니 지금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잖아. 지금 도리어 집값 떨어져.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놈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관리를 못해서 아파트값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시장경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물건 값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맨날 얘기하잖아.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시장의 자유에는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가격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한다든가 그럴 수 없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깎으라고 그래. 내리라고 그래. 그거 집주인들이 하는 거지. 하다못해 슈퍼에서 물건값도 자기들이 정하는 건데 아파트를 집주인들이 파는 걸 그걸 왜 노무현 문재인 탓을 하다가 왜 이명박 윤석열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서 막 유도된 와곽되는 소리에 막 쫓겨가지고 따라가서 그런 선택들을 하고 결국 피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야. 지금도 막 전쟁의 위험이 고도화돼요. 그러면 일단 뭘 요구할 수 없어? 복지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전쟁이 일촉즉발했는데 복지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느냐? 그래야 복지 요구를 못 하거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범죄 보도 많이 해. 그럼 이 무지막지한 범죄 보도 때문에 군경의 예산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전쟁 위험 때문에 군인 예산 올려야 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검경의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 복지 예산 줄이겠다는 거죠. 그걸 다 같이 보고 범죄자들 같이 욕하면서 사형시켜라! 사형 못 시킨다니까요? 예. 전 세계에서 사형을 하지 말라는 게 유엔의 입장문이에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전 세계에서 사형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사형을 강행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이제 솔직히 한동훈의 변명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문재인 때는 그럴 수 없다. 사형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국제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렇게, 맹탕이라는 놈으로서 쌍욕을 했는데, 한동훈이 사형 못 시킨다 그러니까 잠잠해. 이게 이제 결국 유도되고, 호도된 여론몰이에,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국민연금 반대운동. 내가 시사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잖아요.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했어. 근데 세상에 딱 2004년부터 6년까지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모든 게시판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2006년에 한나라당이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압승하고 나니까 국민연금 좋은 투자처. 그러면서 그 운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고. 그때 많은 셀러리맨들이 국민연금 아깝다고 같이 동조하는 글을 썼어. 결국은 국민연금 없어지는 줄 알고 한나라당 다 찍어줬는데 안 없어졌잖아. 그 뒤로 계속 올라갔죠. 국민연금 올라가고 건강보험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네. 하여튼 지금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물타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국민연금은요. 취업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할 때 방송 끝나고 나왔던 얘기인데 실업률이라는 거. 예, 미국에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랬잖아. 그런데 실업률이 낮아진다라는 그 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청년들이 다 취업했을까요? 취업률이 같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자, 취업률과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실업률이 10%야. 그러면 경제 인구 90%는 취업한 상태여야 되겠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실업률이 10%면 만약에 경제 인구가 100명이야. 그러면 10명만 직업이 없고 90명은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도 10%야. 아니, 실업률이 10%인데 왜 취업률이 10%야? 나머지 80%는 취업을 포기한 거야. 더 이상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력서를 안 내고 포기한 상태, 그런 사람들은 실업률에서 빼는 거야. 직장을 원하지,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라는 게 직장을 원하는 사람분의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 이게 실업률이어야 돼. 그런데 이력서를 내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분의 실업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업률보다 취업률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젊은이들 중에 취업률이 얼마냐? 근데 이 취업률도 웃겨요. 그 젊은이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을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직장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도, 10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사람은 취업자야. 정부 통계를 낼 때는. 계속 이력서를 내다 안 돼서 잠깐 쉬면서 그 동네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했어. 10시간 이상만 일하면 이 사람은 취업자로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취업률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뭐 16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로 다 잘랐잖아요. 16시간 미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32시간을 했던 노동자가 두 군데에서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2명이 되는 거야. 36시간을 알바하던 사람이 두 군데에서 12시간씩 알바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24시간밖에 못하니까 수입은 줄었겠지. 그런데 얘는 두 군데에서 일하니까 12시간을 일하는 사람 2명의 취업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통계를 해서 국민들을 호도한 거죠. 예. 투잡을 뛰면 이 사람은 2명의 취업 인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취업자가 많아져서 이 정기적인 소득에서 국민연금도 내고 건강보험을 내야 돼.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내는 납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그 보도가 나왔어. 그 20대 인구 비중, 20대 인구의 200명당 노인 인구가 역대 최대를 갱신한 거야. 그래서 지금 20대의 연령대와 지금 노인층의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40% 이상이 노년대가 된 거야. 고령자가 4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20대 이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20대 이하의 젊은이는 비율이 너무 역대 최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곧 20대가 되면서부터 경제 인구가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많은 노인 인구는 이제부터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군인연금이에요. 이게 박정희 때 군발이들을 위해서 군인연금을 개판으로 설계한 거야. 그래서 군 수뇌부들, 장성 출신들은 어마어마한, 이게 영광급 이상은 어마어마한 그 연금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연금을 그 사람들이 젊어서 일하면서 낸 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군인연금 제정은 88년도에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뒤로 받은 영광급이 받은 국민연금은 다 국가 세금으로 준 거야. 국가 세금으로 좀 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국가 부채 규모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공무원 연금하고 섞어버리려는 거야. 군인 연금이랑 공무원 연금을 섞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또 반대하는 거죠. 왜냐 공무원들은 그 당시 민간 기업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 연금이 나중에 누적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을 섞어버리면 공무원들이 보장된 노후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섞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연금을 자꾸만 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이명박 때부터 국민연금을 많이 날렸어. 재벌기업에다 투자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이명박 박근혜 때 막 재벌기업에다 투자했잖아. 근데 재벌기업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지네끼리 나눠먹고 국민연금에다가 수익을 나눠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점점 적자가 재정이 된 거야. 거기서 재정 파탄이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에 비해서 납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하여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그 다음에 또 산재보험 이게 사회보장제도잖아, 최소한에. 근데 이게 다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는 그 많은 백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신생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맞는다는 거야. 백신 건강보험에서 다 재정 부담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이 노년층의 이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중복된 그 투약도 많고, 이게 이 의료 쇼핑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너무 많은 것도 또 문제이고, 하여간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무엇보다 이번에 이 5성 지하차도 도대체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을 욕 많이 했잖아. 공사 현장에 갑니다에서 10번을 전화했대. 전날. 그 사고 나기 전날 공사 현장에 갑니다니 충청북도에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10번을 전화했다는 거야. 그 지나가는 시민이 정확하게 이거 지금 지하도 막힐 수 있다. 지금 상황이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거 제방 터지고 이러면 일대가 다 물에 잠길 수 있다. 주민이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지금 다 소방 인력들이 나가 있어서 예방 차원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끊었다는 거야. 위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막 경찰들이 직무유기했다. 실제로 현장에 안 나가놓고 현장에 나갔다라고 서류 정리했다라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막 욕했잖아. 알고 보니까 모든 경찰이 다 현장에 나가 있었대. 모든 경찰이 현장에 다 나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인근에서도 막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도 말고 다른 데에서 경찰들이 풀로 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직무유기로 몰아서 처벌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번에 처벌하겠다고 수십 명을 처벌하겠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명시했는데 전부 말단 공무원들, 현장에서 막 발로 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 위에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뱀이지. 위험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책임은 윗놈들이. 아니 그 문제의 5성 지하차도가 침수된 다음날 모든 그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현장 복구 사업에 다 투입됐을 때 어느 직원 하나가 몰래 충북 도지사 땅에 대한 발주를 했대. 건설 발주를. 그래서 이제 그 뒷산이 무너지지 않는 그 특별한 공사를 발주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발주한 게 도지사랑 상관없이 오래된 계획이었대. 그런데 그 계획서가 발주하고 나서 이틀 뒤에 쓰여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오래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한이 쓰여진 게 발주해 놓고 기한 썼다는 거야. 지금 충북 도민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도지사 땅 공사만 공무원이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거야.
159명이 숨진 이태원은 수사 불가라는 검찰이 14명 사망한 오송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 책임자는 전부 다 말단 공무원. 책임자는 전부 다 말단 공무원과 그 위에 팀장급만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소방대원들도 그때 다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발주한 날도 일요일. 그 당시 소방대원들 전부 다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경찰 공무원들도 다 나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소방 공무원들하고 경찰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실제로 청주시 시장도 책임 안 지고, 충북도지사도 책임 안 지고, 행안부 장관도 책임 안 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과거에서는 장관들이 물러났어요. 책임지고. 근데 159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행정부 장관이 14명 죽었다고 깜짝하겠어? 자기들 잘못 아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말단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시스템은 또 다 엉망이 된 거야. 왜 이런지 또 찾아봐야 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야. 공무원들의 비상연락체계라든가 그 위험 매뉴얼, 대응 매뉴얼들이 다 작동하지 않았어. 이게 지자체 선거가 바뀐 다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지자체를 꽉 잡고 있던 시절에는 그런 이제 참사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었단 말이야. 참사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는데 작년에 싹 다 바뀌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바뀐 이 지자체장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각각 공무원들의 주요 라인에 앉았을 거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위험 대책에 대한 그 책임자 선에서 책임을 안 졌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 대비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됐었던 거 아니냐. 내 추측은 그래. 나의 추측은 이거 그렇게 됐던 거 아니냐. 원래 충북은 그냥 계속 저쪽 땅이었어요? 충북은 계속 국힘당에 맡아왔어? 작년에 바뀐 게 아니라? 나는 충북도 그 민주당에서 하다가 넘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여튼 지금 이제 충북하고 경북의 사고가 많이 났는데, 예. 네. 같은 포구에도 군산 시인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충북도 민주당이었다가 넘어간 거죠? 예. 민주당이었다가 작년 지방선거 때 싹 다 넘어간 거지? 하여간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포구에도 이 충북하고 경북에만 사고가 집중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똑같은 포구인데 왜 충북하고 경북에서만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충북이나 경북에 사고가 난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 신고하고 처방까지 얘기하고 진단까지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의사도 없었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분명한 인재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 개고생했던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이 정부에 대해서 나는 도마뱀 정부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통일부 장관을 결국 임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반대해요. 그럼 축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하는 부서예요. 통일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그 국방부에서는 물리적 대결을 대응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을 대비하는 거야.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국방부는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훈련을 하는 게 국방부의 역할이고 통일부는 평화시를 대비해서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그 접점을 만들고 끊임없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역할이 통일부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국가 배드캅 역할처럼 역할이 다른 거야.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니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반대하면 차라리 야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축구를 이기겠냐 지겠냐? 지겠지. 아니 이게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통일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뭐냐? 이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봐봐요. 원래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무력 도발을 대비하는 건 국방부가 하는 일이야.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수비수가 공격하겠다는 거야. 수비수가 자기 수비 위치를 포기하고 지금 자기가 리베로 하러 가겠다는 거야. 공격하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골대에서 골을 넣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골대는 누가 지켜? 이건 정확하게 골키퍼가 지금 골대 앞에 가서 골 넣겠다고. 그래서 지금 골대를 안 지키겠다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지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축구선수 축구해야 되고 야구선수 야구해야 돼. 또 축구에서도 공격수는 공격하고 수비수는 수비하고 골키퍼는 골대 지켜야 돼. 자기 역할이 다 있어. 국방부는 전쟁을 대비하고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고 그 왜 주어진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는 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면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 국가의 호칭부터 해서 정말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때가 오나 보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제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라면 어제부터 한 웹툰 작가가 인터넷에 막 뜨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페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에 페미를 비난하는 그런 웹툰을 그렸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하는 웹툰을 그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쫙 얘기가 돌면서 이제 그 웹툰 작가가 이제 자기 아이의 아이가 어떤 특수 상황인데 그 아이를 담당했던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5명의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특수교사를 고소하는 바람에 휴직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직권 면직되고 이 사람이 지금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특수반 교사를 못 하고 그래서 이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다른 특수반 학생의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다가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막 알려지면서 결국은 오늘은 그 웹툰 작가의 이름이 뭐다라는 것까지 언론에 나왔어. 그래서 다들 이 웹툰 작가에 대한 비난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점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 사건은 이미 작년인가 일어난 사건이야. 이 사건은 이미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아주 교묘하게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고 웹툰 작가 사건을 같이 붙여서 얘기해요. 나는 그 웹툰 작가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 웹툰 작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봐.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100%. 그런데 시점이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서희초에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단 일주일 만에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문제 학부모가 논점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웹툰 작가, 작년에 문제 일으킨 웹툰 작가를 끌고 왔을까? 유명 웹툰 작가를? 혹시 학부모 직업이 검자 들어가나? 응? 혹시 학부모 직업에 검자가 들어가나? 아니 자동차 검사원 이런 것도 있잖아. 검정고시 감독관? 아니면 검정고무신 제조업자? 아니 도대체 서희초등학교 학부모가 누구라서 갑자기 작년도에 고소했던 웹툰 작가를 불러온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웹툰 작가의 그 세계관이라든가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별로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야. 결국 이게 특수 아동이거든? 특수 상황의 아동의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막 떠들었다가 나중에 도리어 이 웹툰 작가를 막 위로하면서 끝날 시나리오가 보여.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지금 서희초 학부모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용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요, 아동이 특수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상황을 가다 보면 지금은 막 이 아이가 저지른 행동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애가 특수아동이야.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고통,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같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이 웹툰 작가의 문제는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눈 가리기용 소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 때 이거 많이 봤거든. 뭔가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갑자기 엉뚱한 연예인을 갖다 붙이는 거야.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말 이명박 초에, 아니 그게 이명박 박근혜 초 기간이었던가? 이명박 그때였을 거야.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자식들이 공익근무 기업에다가 일하는 거, 그 기업에다가 일을 하고 그걸로 병역특례업체에 이름을 걸어놓고 유학을 해갖고 학위를 따온 사건이 발생했어. 재벌 자식들하고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식들이 방위산업체에다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 가서 유학을 해서 학위를 따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이 일어난 거야.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은 현역 가가지고 개고생하는데 이게 병역 특례 업체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한 번도 가지 않고 제대로 한 번도 출근도 안 하고 병역 특혜를 본 내용이라고 국민들이 분노가 확 올라가자 갑자기 싸이 작은아버지가 병역 특례 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그 병역 특례 업체에서도 그렇게 혜택 본 사람들이 있었다. 란 기사가 나오더니 싸이도 병역 특례 업체에서 일했다. 그럼 작은아버지 회사하고 다른 회사야? 그런데 싸이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주말에만 일했대.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싸이한테 다 몰아가가지고 싸이가 군대를 다시 갔어. 이거 옛날에 했던 방법이라는 거지. 사실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에 어마어마한 자본, 왜 다 컴퓨터 CG였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출연자들의 이 출연료는 세 발에 피고, 그래픽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영화야.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드는데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단 얘기야. 근데 그 원작자인 그 웹툰 작가를 물고 늘어졌는데, 사실 이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이제 이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과의 문제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여러 루트로 갈 수 있는, 여론의 향방이 막 여러 루트로 갈라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좌우지간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를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관심사는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지, 그 웹툰 작가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 특수아동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서희초등학교에서 이마에다가 연필을 그은 학생의 학부모는 누구인가. 또 그 연필을 그은 학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줄 알았는데 문제를 삼은 그 학부모들이 누구인가. 이게 관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왠지 이 웹툰 작가를 하나의 방패막으로 쓰다가 적당할 때 풀어주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명박 때는 탈세 연예인이 많았어. 탈세. 강호동 탈세. 모든 프로에서 하차.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강호동이 연예계로 복귀하지 않으면 진짜 스캔들이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기획 스캔들이다. 내 명언으로 나도 기억나. 강호동 탈세 사건. 강호동이 그때 모든 예능에 7개인가 8개인가 나오던 시절이야. 그런데 탈세 사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문근영은 그 뒤로 안 나왔잖아. 거의 문근영은 연예활동 못했어. 그리고 이제 강호동 탈세 사건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불과 며칠 뒤에 나오더라고. 몇 달 뒤에.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이제 이 탈세 사건이 안 먹히니까
성폭력. 그냥 유명한 떴다 싶은 남자 배우는 전부 다 성폭력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 강간범으로. 그때는 내가 그랬지. 얘네가 돌아오면 기획사건이고 안 돌아오면 진짜 스캔들이다. 안 돌아온 배우도 있어요. 뭐 유명한 가수 남동생은 못 돌아왔어. 근데 그건 성폭행도 아니고 성매매였는데 못 돌아왔어. 그런데 성폭행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돌아와서 그 뒤로도 재벌들의 지원으로 드라마 제작을 해가지고 나오더라. 기획 스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싸이도 그때 그 군대 2번 갔다 온 다음에 1억 뷰 유튜브 띄워줬잖아. 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1억 뷰 뜬 다음에 알았어요. 왜? 뉴스에서 날이면 날마다 보도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남 스타일 안 찾아본 건 나밖에 없더라고, 주변에. 예. 하여간, 그리하여, 이런 이제 이 기획 스캔들을 일으켜서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 유명인사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경제적 피해가 없게 해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덮어주는 거. 이거 이명박 박근혜 때 아주 단골로 나왔던 수법들이더라. 자,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약한 영웅이라고 있어요. 예, 이 약한 영웅이란 드라마,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더라고. 더 글로리,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어요. 근데 더 글로리가 한참 인기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정부의 무슨 검찰 출신의 무슨 누구를 안 치려고 그랬다가 그 아들의 학폭 문제가 터져갖고 잘렸어. 그만뒀어. 사퇴해서, 자진 사퇴.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 약한 영웅이라는 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더라고. 왜? 학폭 얘기 때문에. 누구누구 아들 학폭 사건이 주목받는 게 싫었던 모양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정모 씨. 예, 그 정모 씨 아들 학폭 사건에는 정모 씨가 그만뒀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약한 영웅이라고, 있어, 학폭 드라마. 여러분은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에 상처 있는 애들은 그걸 많이 봐.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 아이가 어느 날 학교 폭력에, 갑자기 지략을 써서 그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혼내준다라는 웹툰이 원작이래. 예, 그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 병약하고, 심약하며 공부밖에 못하는 범생이들이,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기네들에게도 그런 괴력이 생겨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그 약한 영웅인가 봐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 학폭의 피해자들은 되게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 드라마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이 정도는 띄울만 한데 그 주인공이 상도 탔대. 그 드라마로 그게 상을 탔대요. 연기를 잘해갖고. 그 정도면 띄워줄 만한 얘기인데, 별로 이렇게 안 띄워주더라. 왜? 지금은 학폭이 그 논점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학폭의 아빠를 어떻게든지 이 언론, 이 언론 칼잡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망나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학폭위 사건이 다시 관심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이 언론들도, 사실은 이제 어떤 드라마들 엄청 열심히 띄워주는 거, 예, 이 띄워줄 땐 다 이유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띄워주는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또 이 언론에서 평이 나쁘다고, 인터넷상에 평이 안 좋다고, 안 보면 안 되고, 예, 우리 딸이 인터넷에 평이 나쁜데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정확하게 꼭 집어서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이건 좀 기획된 악플러들로 보인다. 이러면서 그 악귀라는 드라마 봐가지고 내가 심장 마비 올 뻔했잖아. 너무 무서워서. 아이씨. 김태리 진짜
하여튼 예.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그렇게 평이 안 좋았던 이유가 그 드라마는 뭘 얘기하고 있어? 결국은 이 자본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자본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개인들의 사실 그거는 자본의 거대한 탐욕이 악귀를 만들고, 그리고 이 개개인 뭐라 그러나 몰락한 개개인의 탐욕이 악귀를 만든다.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악귀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안 무섭다고요? 나 너무 무섭던데. 너무 무서워. 진짜 그런 이제 이런 이 공포물을 만드는 거는 나는 권장하지 않아요. 나는 공포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무서워. 난 귀신을 봤던 사람인데 귀신보다 공포물이 10,000배는 무서워. 귀신은 실제로 안 무서워요? 근데 이 공포물은 진짜 무서워. 어이씨. 예. 하여튼 근데 보니까 이 드라마가 욕먹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 이 드라마에서 부자들의 탐욕, 자본의 탐욕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악플러들이 붙은 것 같다. 그거 안 봤지? 봐봐, 진짜 무섭다니까. 아니, 보지 마. 무서워. 어이씨, 심장이 약해. 진짜 귀신보다 10,000배는 무서워. 실제 귀신은요 그렇게 안 무서워요. 예, 근데 그 드라마는 존나 무서워.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고 텐트 밖은 노르웨이 봐. 발시리다니까? 심리적으로 같이 추워지면서. 예.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따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오늘의 뉴스, 골라본 뉴스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3억짜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실 시공으로 건설 중단. 3억이 아니라 3천억. 3천억짜리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실 시공으로 건설 중단. 예. 시공사 감리단 부산시 건설본부 죄다 엉터리. 3천억이 들어가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가 부실 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와 감리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시공사에 공사비를 계속 부당 지급한 데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엉터리로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난리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7일 부산시의회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에서 4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를 대상으로 시공, 계약안전, 설계, 자문위원회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특정 감사를 했더니 12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주 시공사인 HJ 중공업은 설계도에 따라 급수, 급탕, 공조 냉방용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을 25,146곳에 고강도 고품질 특수용접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하 기계실 구역만 특수용접 방식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구역에는 발주처인 부산시 건설본부 승인 없이 피복 아크 용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HJ중공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부당이익금을 1억 원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HJ중공업은 이번 감사기간 이전에 균열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있던 858개의 균열 가운데 720개의 균열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기간 벽체, 바닥, 주요 부위 104건의 균열이 추가로 확인됐다. HJ중공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지하층 골조 거푸집 공사 일부를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게 맡겨 불법 시공을 하도록 했다. 건설 시공사인 히읗씨는 오페라 소방시설 공사를 하면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연결 송수관 설비의 설계도에 따라 소방 분기 배관인 배관 이음 쇠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시 건설본부 승인 없이 저렴한 분기 배관을 임의 시공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통해 1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갑니다는 시공사가 보고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 설계도 트위스트 공법 검토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 검토를 하고 추가 검토와 보완 지시 등을 하지 않고 부산시 건설본부에 전달만 했다. 부산시 건설본부도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건설본부장은 시공사 감리단 일부 자문위원이 4차 시공자문회의에서 스마트 노드 공법의 보완 의견을 제기하자 시공자문위원회 회의를 임의로 중단해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 운영하게 하여 오페라 하우스 공사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부산시 건설본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업무 관련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을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규정에도 없는 당연직을 만들어 부산시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국장, 시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또 공법검증기술자문위원회는 파사드 공법 3개 가운데 트위스트 공법은 빼는 것에 만장일치 합의했으나 부산시는 3개의 공법을 모두 검증한다고 자문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처분에 따라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는 오페라하우스 공사는 부적절하게 시공된 부분을 정상화할 때까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부실 시공을 조기 발견해 원상회복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실 시공한 시공사들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가 없는 데다 부산시 직원 3명만 경징계하라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산역 앞에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안에 해양 문화지구 29,542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1,617제곱미터 대극장 188석 소극장 300석 규모로 들어선다. 애초에 롯데그룹이 기부한 1,000억 원으로 지으려 했으나 파사드 공사 지연, 수익성, 공사비 분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지면서 공사비가 3,050억 원까지 들었다.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결국 롯데가 1,000억을 냈는데 나머지 2,026억은 부산 시민들이 내야 되겠네요. 자, 무슨 돈으로 부산시에서 결국은 선거를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민주당 때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고 권력이 바뀐 다음에도 그 비리가 계속 됐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계속 잘못된 비용을 지불해 왔다. 뭐 이런 거죠. 왜? 그럼 민주당 때도 잘못했고 국힘당 때도 잘못했다는 건 뭐야? 공무원들의 문제라는 거죠. 공무원들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고위 책임자 공무원들의 문제겠죠. 말단 공무원들은 돌리니까. 누군가 여기에서 이 건설 업체로부터 뭔가를 받아먹은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까요? 다음 기사는 디지털 타임스라는 기사입니다. 그 외신 사진 속 이슈인 유럽의 꿀한 소각에 대규모 항의 집회 벌이는 무슬림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수천 명의 예멘인들이 24일 북유럽에서 일어난 꿀한 사본 소각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사나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꿀한 소각이 일어난 스웨덴과 덴마크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이들 국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방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막연한 증오심을 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을 자극한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일어난 꿀한 소각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기독교 신자가 꿀안을 밟고 불을 붙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코펜하겐 주재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덴마크 구구단체 단스케 패트리어터 덴마크 애국자라는 의미의 소속 회원이 꿀안 사본에 불을 질렀다.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이와 유사한 행동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 이후 기독교인 난민이 스톡홀름에서 2번째로 꿀안 소각을 시도했다. 이들이 꿀안을 불태우지 않았지만 꿀안에 모욕을 주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었다.
그러자 이들의 반종교적 집회를 용인한 스웨덴 경찰에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스톡홀름 법원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유로 집회를 허용토록 경찰에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외신을 타고 알려지자 예멘뿐만 아니라 이라크, 튀르키예, 알제리, 이란, 카타르 등 이슬람 국가들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먼저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민들이 일어났다. 수백 명의 분노한 시위대가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습격했다. 그들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꾸란과 이라크 국기를 모독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건물에 난입해 불을 질렀다. 스웨덴은 시위대가 건물을 습격한 후 바그다드의 대사관 직원을 대피시켰다. 이라크는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자국민의 폭력 행사를 비난하면서도 꾸란을 태우는 행위가 극단주의와 증오의 바이러스라며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공존에 위협을 가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슬림은 꾸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그에 대한 경멸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 사건을 꾸란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불렀다. 알제리 외무부는 덴마크 대사와 스웨덴 대사를 불러 이 행위를 비난했다. 이란 정부도 신성 모독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카타르 현지 언론은 카타르 최대 시장인 수쿠 알발라디가 항의 차원에서 스웨덴 제품을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항의 집회와 자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덴마크 외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덴마크는 극소수의 개인이 꾸란을 소각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발적이고 부끄러운 행위는 덴마크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에게 단계적인 완화를 호소했다. 폭력은 결코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폭력 사태로 변질된 이라크에서는 정부가 보안군을 동원해 군중이 덴마크 대사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 또 많은 외국 대사관이 위치한 바그다드의 요새화된 그린존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폐쇄했다. 유럽의 극렬 종교 및 인종 우월자들 사이에서 이슬람 성서 꾸란을 불태우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칠만 하면 터지는 거의 연례 행사다. 작년에는 스웨덴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당이 꾸란을 태우는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스웨덴 내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신성한 꾸란을 더럽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사우디 정부는 또 이들이 이슬람교 신도들에 대한 도발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스웨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가 소중하다면 남이 믿는 종교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이다 라는 글인데요. 유럽에 나타난 극우 세력들이, 유럽에 나타난 극우 단체들이 일부러 유튜브를 통해서 그 꾸란을 소각하고 모욕하는 것을 자극적으로 방송합니다. 이거를 본 이슬람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폭력 행위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왜? 꾸란에 대한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슬람인 율법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욕 행위를 찍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이슬람 지역을 물리적인 충돌 사태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극우인 거야. 예수의 이름을 파는 극우 신자들인데, 극우 조직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도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유라시아 세계를 분열시키는 게 또 목적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교의 심리적인 전쟁 상태를 만들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유라시아를 다 이제 쪼개버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으로 보이고, 갈등과 혐오를 부추겨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를 만드는데 이런 민족주의와 종교적인 신념을 악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냉전 체제가 안 먹히는 거지. 유럽이나 요 이슬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냉전적 구도가 안 먹혀. 그러니까 유럽하고 서아시아 사이에서는, 서남아시아 사이에서는 종교 갈등으로 갈라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나토가 문제인 거죠. 이 나치들이 장악한 나토가 그 극우 기독교주의를 내세워서 결국은 이슬람이나 또는 그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 대한 탄압,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뭐라 그러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의 불만 정서를 모아서 이걸 전쟁의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을 하는 걸로 보인다. 네. 북유럽이 복지도 좋고 나라가 부유한다더니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북유럽이요. 그 복지가 좋았던 것도 옛날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이 노르웨이를 보면서 알았어. 이 노르웨이의 그 수도 옆에 유조선 어마어마한 유조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그 뭐지? 그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노르웨이라는 나라 인구가 거의 없어.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유 시추선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막 굉장히 복지가 발달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원을 파는 거야. 그 북유럽에서 있는 자원 같은 거를 팔아서 나라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근데 이제 노르웨이는 이제 이 노르웨이유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기름이 그렇게 안 나오는 모양이야.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은 아무래도 바다가 내륙으로 있고, 바다가 이렇게 긴 만이고, 노르웨이는 바깥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스웨덴은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웨덴에다가 소위 이 나토의 이 그 분열주의자들이, 전쟁파리 분열주의자들이 더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웨덴 정치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덴마크라는 나라도, 덴마크라는 나라가 원래 굉장히 좀 깨인 나라이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빈부격차가 계속 됐다는 거죠. 예, 빈부격차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들이 환경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이 환경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왜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지지 않느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그 지역의 극우 세력들을 자극하는 거죠. 북유럽이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다. 근데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나토 회원금도 안 냈다는 거야. 나토 분담금을. 그러다 이번에 나토에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일시에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웨덴은 중립이었기 때문에 나토에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토에 분담금을 안 내고 EU에 무슨 환경 책임 분담금도 그동안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내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쪽에 소위 이제 이 나토의 공작이 있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뭐라 그러나 그 대결구도, 분열주의 전쟁파리 업자들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의 민주주의가 되게 많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속에서 이런 극우주의자들을 자극하는 방법이 소위 종교적 갈등, 민족적 갈등, 인종 갈등, 난민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저들이 너희들의 이익을 뺏어먹는다. 그런 이제 인식을 자꾸 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런 이제 그 꿀안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원래 북유럽의 사람들이 소위 이제 3D 업종, 예,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하면 고소득을 받았던 거야. 북유럽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고소득을 받던 그 북유럽의 백인들이 소위 이제 이 3D 업종으로 먹고 사는 그 난민 출신들이 와서 그런 3D 업종을 싼 값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예, 이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서민 생활이 나빠진 거죠. 그럼 이거 왜 나빠진 거야? 그런 난민들에게 값싼 일자리를 준 기업주들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정치 권력은 그런 기업주들이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난한 가난한 백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제 이 기독교 그 원리주의자들과 결탁하게 되면 실제 문제의 원인은 부자들이야.
부자들이 아마도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불만이 계속적으로 뭐가 있었겠어?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싶은 부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토의 분열주의 전쟁파리 사업자들과 그리고 이슬람에서 온 난민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뺏긴 몰락한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소위 이제 이 나치 중심의 나토를 재건하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게 러시아를 왕따시켜서 소위 부자들에게 유리한, 그리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쿠데타도 다 CIA 공작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출몰도 나는 전부 이 미국 정보당국의 공작이 분명히 밑바탕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한귀총이 만들어질 때, 그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다음에 한귀총이 만들어졌다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리 그레엄이 CIA의 공작으로 우리나라에 왔었다. 그런 얘기들도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기독교를 이용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CIA가 이용해서 사실 이제 이 심양지방, 그러니까 동북지방에서 조선족들을 이용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북쪽에 침투시키고 북쪽을 분열시키는 그런 작업도 CIA가 기독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해줬던 거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더라, 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꾸란으로 인한 갈등이 평범한 저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 미국이 초대했는데,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오커스 가입에는, 영혼을 팔아야 한다. 이 오커스가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영국,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 뉴질랜드, 호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조직이 오커스였던 것 같아. 그죠? 그때 우리, 중국 이정태 교수에서 나왔던 거? 예, 그죠? 예, 이정태 교수 때 나왔던 미국이 만드는 태평양의 나토의 유사 나토 조직이 요 오커스였던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이 뉴질랜드 외교장관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오커스에 가입하라고 그랬나봐요. 예, 현지 언론, 블링컨이 열어놓은 가입문을 마우타 장관이 쾅 닫아버렸다. 예, 중국 눈치보기다. 노동당 지도부가 분열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뉴질랜드를 찾아 오커스,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협정에 뉴질랜드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가입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팔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지도부가 분열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뉴질랜드 뉴스허브 등에 따르면 나나이마 마우타 외교장관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오커스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오커스는 가입하려면 우리들의 영혼을 팔아야만 하는 클럽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거죠. 이런 클럽에 가입해봤자 뉴질랜드에 아무도 오면 안 되는 거죠. 마우타 장관의 이 발언은 블링컨 장관이 뉴질랜드를 방문, 뉴질랜드가 오커스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밝힌 당일 바로 나왔다. 이를 놓고 현지 언론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열어놓은 오커스 가입의 문을 마우타 장관이 쾅 닫아버렸다라고 표현했다. 마우타 장관이 오커스 가입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을 두고 뉴질랜드가 미국과 맞서가면서까지 굳건히 세워놓은 비핵화 정책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질랜드는 1951년 미국, 호주와 상호 방위 조약인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1987년 핵 추진 또는 핵무장 함정의 뉴질랜드 영해 통과나 뉴질랜드항 기항을 금지하는 비핵 정책을 발표하고 미국 함정의 입항을 막아 미국과 호주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상호방위 조약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당시 뉴질랜드는 핵무장함의 입항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뉴질랜드에 있다며 미군 함정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중국은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오커스가 중국을 겨냥한 동맹 체제인 만큼 뉴질랜드가 오커스에 가입하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이웃나라인 호주가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중국으로부터 보복성 수출 규제를 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지정학 분석가 제프리 밀러는 비핵 부문이라 할지라도 오커스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의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오커스 가입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뉴질랜드는 그 파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노동당이 지지율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전날 핵과 무관하고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부분에는 오커스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질랜드 총리는 하지만 총리의 이런 발언에도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오커스 가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총리와 따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힙킨슨 총리가 협상 가능성을 말했지만 하루 만에 외교부 장관이 오커스 가입을 배제하면서 뉴질랜드 지도부의 분열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자, 이 배경이 어떤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인구가 굉장히 적은 나라죠. 땅 크기는 우리랑 비슷한데, 인구가 되게 작은 나라라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인구보다 양이 더 많다는 거야. 이 뉴질랜드, 호주 이쪽이, 이 양이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질랜드에는 공장이 없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산품이 굉장히 비싼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제 뉴질랜드산 자연을 이용한 물건을 이제 이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한다는 거죠. 뭐 이런 자연물을. 그러니까 이제 이 뉴질랜드의 어떻게 보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뉴질랜드에 재원이 없는 거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나라하고의 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뉴질랜드 물건을 3분의 1 사줄 수 있느냐? 못 산다는 거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력이 없어서 소비할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 뉴질랜드에다가 이제 중국이 사주는 만큼 물건을 사주지도 못할 거면서 중국을 통제하는 이 자기네들 조직에는 들어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근데 보니까 지금 뉴질랜드의 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걸로 봐서 지금 이제 뉴질랜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제 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인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게 지금 이제 대체로 외부의 언론인데, 블링컨이 열어놓은 문 마우타 장관이 쾅 닫았다라는 현지 언론의 이 보도 분석, 이걸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질랜드가 과연 이게 외무부 장관 혼자의 의견이냐, 아니면 뉴질랜드 내부의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뉴질랜드의 지금 집권당의 지지율이 낮다라는 걸로 봐서 이 뉴질랜드 내부에서도 언론이 움직였겠죠. 언론이 움직이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뉴질랜드 국민들이 대세가 누구냐 고민하고 있겠죠.
예, 이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가 이 평화로운 뉴질랜드까지도 지금 이제 이 미중 대결의 구도 속에서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지 높은지도 그것도 사실 알 수 없다. 그러네. 그러네요. 예, 자, 미국의 예비역 장성. 한반도에 계속되는 미국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 라고 어제 아침 9시에 얘기했대요. 예. 어제 아침 9시 기사예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행동 다양한 행사 7월 27일 오전 11시 30분 바버라 리 하원 의원 등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미국 의사당 하우스 트라이앵글에서 열 예정이다. 브랜드 셔먼 의원이 로칸나 앤디 김 의원 등 20명과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현재 33명의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바버라 하원 의원에 붙이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며 의원은 그 영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옹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이다. 과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동료인 젠 셔카우스키 하원 의원, 아시아 태평양 의원 연맹 주디 추 하원 의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은 한인, 이산가족, 미국 참전용사, 미군 유해 송환 가족협회, 종교단체, 북한을 직접 경험한 인도주의적 활동가 등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단체에서 2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급격한 고조와 미핵 잠수함의 부산과 제주 입항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전국에서 수백 명의 한국 평화 옹호자들과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이 함께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미주 동포 전국협회의 서혁교 회장은 7월 27일 워싱턴 행동기관의 첫 활동으로 미 의회 로비 회담을 했다. 팬데믹 이후 첫 대면 모임이다. 재미동포는 물론 미국인, 시민단체 활동가, 퇴직 미군 장교들 14명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상원에서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27일 미국 친우 봉사회, 연합감리교 세계선교회, 코리아 피스나우, 한미 평화기금,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미주동포 전국협회,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위민크로스 DMZ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평화대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참여형 회원의식,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백악관 라파에트 공원 집회, 오후 6시에 링컨 메모리얼 도보행진, 오후 7시에 링컨 메모리얼에서 종교인들이 이끄는 집회로 마무리된다. 백악관 집회에서 데이비드 김 하원의원 후보, 메디아 벤저민 코드 핑크 공동 설립자 등이 함께 한다. 다 이제 예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평화협정의 전망과 도전 컨퍼런스에서 한국전쟁 연구로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기조연설, 세계적인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 삼성 장군인 댄 프리드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댄 리프 장군은 주간 단체 회원들과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4년간 복무하며 그중 2년 동안 전투병으로 복무하였고 전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겸 사령관 대행을 한 군인으로서 저는 미 의회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길게 끌고 있는 전쟁을 지금 바로 종식하고 핵 재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화를 통해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군요. 예,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참전도 했고 사령관으로도 일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미국 의회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길게 끌고 있는 이 전쟁을 지금 바로 종식하고 핵 재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화를 통해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북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평화체제를 만들고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네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 평화제향군인 회원인 92세 존 잭 독시 씨는 저는 전쟁에서 돌아와 한국전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기념일과 관련하여 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을 끝내줄 것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미국은 영구적인 평화와 우정을 강력히 바라는 한미 양국 국민의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참전용사이면서 미 평화제향군인 회원인 92세의 존 잭 독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또 유문성 한미평화기금 대표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단체로서 평화조약을 요구합니다. 70년의 전쟁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비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모두를 위한 경제회복과 다양한 안전망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밝혔다. 제니퍼 디버트 미국 친후봉사회 북한 프로그램 책임자는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깊은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인적 비용은 가족들이 재결합할 기회를 뺏어가고 많은 참전 군인들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지속적인 전쟁 상태로 인한 북한 파트너들과 시민단체들의 교류는 방해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친후봉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사람들 간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상호 변형과 인간 안보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휴전에서 평화로 코리아 피스나우가 발간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협정은 전쟁 상태를 종식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평화협정은 최종적이면서도 구속력 있게 전시 무력 사용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교 수립 등 관계 정상화를 통해 당사국들이 평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위기를 부추겨왔다. 평화협정은 전시 무력 사용권이 완전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과 외교적 방법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또 평화협정은 공정하고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현 방법이다.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 남한, 북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가능성과 성공은 현실적인 조건과 다양한 요소에 의존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위한 정치적인 협상과 해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내 무력 사역에 연루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참여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유엔 참전국이나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전쟁 당사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왔다. 평화협정이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법 효력을 갖도록 당사국들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번 한반도 평화 법안에는 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점진적으로 평화에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가 인류 보편적이 되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는 예다. 다른 나라 군대의 부당한 주둔과 개입, 안보 우선 군사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때다. 라는 우리가 진짜 이 피스 트리트 라고 그 워싱턴에 가서 참 그 비 맞으면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비 맞으면서 연설하던 그때가 문득 기억이 나네요. 이 반응이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4, 5년 지났어요. 그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서 이 뜻이 전달이 좀 늦게 됐나 봐요. 좌우지간 그로부터 우리가 아마 2018년에 갔었죠? 2017년에 갔었나? 2017년 가을에 갔었다. 그리고 지금 6년 됐나요?
예, 6년 만에 이렇게 그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때 내가 발음이 조금 좋았으면 이런 일이 좀 빨리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예, 그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예. 또 다른 기사인데요. 대북 방어 억제론 반쪽의 평화다. 북한이 외교협상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예. 군사 위협에 집중하는 미국. 예. 비핵화 진전 담보 안 한 상태에서는 남북 평화 체제 이루는 것을 경계한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이죠. 비핵화에 대한 담보 없이 남북 평화 체제를 반대한다. 요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야. 왜? 만약에 지금 북한의 핵이 그대로 있는데 남북이 평화 체제가 돼. 그러면 핵무기를 남북이 공유하겠지. 그게 싫은 거죠. 그죠? 예. 확장 억제 한미 동맹 더불어 당국 민간은 당국 민간 지원 등 대화하며 북의 관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전협정 이후에 석 달 뒤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다. 이는 북한의 협정 위반, 남북 간 충돌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고, 동맹의 범위도 한반도 넘어 영내, 안보 이외의 경제, 기술, 우주 분야로까지 확장됐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예.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지금,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모색보다는 당장의 북핵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대답했다. 누가? 예, 이제 이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억제력 강화와 더불어 북한을 외교적으로 관여하게 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제 강풍 정책 몰아치고 비난하고 북한더러 빨리 핵 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 기억나시죠? 예. 햇볕 정책이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구름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름이 막 강풍을 불어댑니다. 예, 그래서 강풍으로 그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려고 하죠. 근데 바람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코트를 더 부여잡아서 결국 구름이 코트를 벗기지 못합니다. 자, 이때 이 태양이 자, 이번엔 내 차례야. 그래서 따뜻하게 햇볕을 비추니까 그 나그네가 스스로 코트를 벗었다. 요게 이제 이 햇볕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제 동화였죠. 동화인지 우화인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 미국은 꼭 심술사나운 구름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버려 벗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안 벗는다. 이런 때일수록 너한테 핵무기가 필요 없어. 우리가 너랑 안 싸울 거야. 너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버리려고 할 거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다 잊혀진 얘기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건 핵무기를 버리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미 간의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핵무기를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었어, 국제사회에.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만나고 이랬었던 거야.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는 줄 알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이때 트럼프가 볼튼의 그 농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평화협정을 못한 거죠. 예, 평화협정에 사인을 못했던 거고, 그로 인해 돌아간 북한은 다시는 미국에다가 평화협정을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자기들의 핵무기는 옛날에 버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아니다. 사용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사용할 거다. 이거는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시위용으로 만든 거였는데, 이 트럼프가 배신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트럼프가 돌아서서 맨손으로 하노이에서 돌려보낸 순간 미국은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한의 체제는 지금의 이 핵무기는 북한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라면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려고 할 위험성을 보이거나 또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라면 그 핵무기를 법적으로 발사시키게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버튼을 갖고 다닌다고 쇼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다. 만약에 김정은을 누가 치면 이 핵관리 프로그램에서 발사해 버린다. 김정은이나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북한의 이 그 핵무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자동 발사해 버린다. 그러니까 니네가 내 목을 딴다고 그래서, 김정은의 목을 딴다고 그래서 이 핵무기가 무력화되지 않는다. 법으로 아예 정해놨다라고 작년 가을부터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안 하면 대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앤드루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의 주장인가 봐요. 앤드루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방어와 억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데 이를 수 없다며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좌는, 앤드루 라는 이분은, 지금 최대 난제는 비핵화 조치를 떠나 북한이 외교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재개할 여지가 있다면 대북 관여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북한 미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스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어떠한 외교적인 대화의 창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을 시작한다면 미국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프랭크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이 선제적 화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임 연구원은 인도적인 지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일시유예 미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훈련 규모, 범위 축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군사훈련의 규모나 범위를 축소하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 등 화해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 어떤 것도 미국은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인도적 지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좀 미루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기업자들이 돈 벌 기회가 없잖아?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제재를 완화해주면 북한이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제재 완화를 하고 대화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엘렌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상적일 것이고 대화가 어렵다면 중국이 일정하게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둘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확장 억제 강화와 안보 파트너십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 확대, 요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에 의존하라는 뜻으로 들리겠는데요.
미국은 정전체제와 쌍생하나 다름없는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한국 정부가 표방해온 기조와 일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우선순위를 놓고 한미 간의 시각차도 표출됐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대북 접근법의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라고 그 당시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고, 한국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의 법률적 파급,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하다. 막았다는 거죠.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지만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의회 통과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라고 이제 워싱턴에서 보내온 소식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종전 70년 그 특집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네. 자,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예. 중국의 왜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반도를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는 일본 거라고 이미 1904년에 인정해 줬잖아요. 그 뒤로 그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꾸준히 써주고 있고, 일본이 부산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한테 너는 남한만 먹어라. 북한은 중국 거다.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중국에다가 북한을 넘겨주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으로 한정 짓는 거야. 북한에다가 자꾸, 그러니까 중국더러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조율하라고 얘기하는 건 남한은 미국 거, 북한은 중국 거 하자라는 뜻인 거죠. 예,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다가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한은 미국 거, 북한은 중국 거,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사인을 분명히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예,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12시가 넘어서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161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안 오셨나?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교양학습 지식으로. 예, 원래 이제 보이는 라디오였는데 아프리카에서 바꿔달라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 미모가 딸려서 그럴 가능성이 98%인데 2%는 지금 이제 이 아프리카가 유튜브에 비해서 지식 쪽의 그 컨텐츠가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을 지식 컨텐츠로 좀 밀고 싶다. 그래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양학습, 예, 지식 쪽으로, 예, 그 카테고리를 바꿨더니,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가? 예,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228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으로 광고 시청 후원해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그 안내자의 길, 예, 별을 보고 가는 심정으로 낙타대학 평화특강에 특강 기프트권을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예, 그 돌아오는 8월 2일 문진호 가수와 신채원 작가가 함께하는 관동 대지진, 예, 100년의 기억을 노래하다, 예, 특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매니저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방송은 오늘이죠. 오늘 5시에는 제가 그 아카시아 공연을 갈 건데 혹시 어저께 공연 갔다 오신 분 있으셨나?
그런 분들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예. 자, 어저께 공연 참여하셨던 분들 계시면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예, 저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 보고 와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방송 내용에서 공감이 되신 내용이 있었다라면, 예, 그리고 가슴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메시지였고요. 혹시 좀 거부감이 들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저의 무지함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이십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다음 생방송 일요일 밤 9시 반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